여러분의 예금 1억이 6개월 뒤엔 7천만 원이 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026년 3월 4일 오늘 원달러 환율이 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30% 뛰면 여러분 통장의 1억은 실질 구매력으로 7천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 3%, 물가 상승률 10%, 가만히 있으면 매년 7%씩 도둑 맞는 겁니다. 1. 500원. 이 숫자가 왜 중요합니까? 1997년 국가부도 직전 IMF 구제 금융을 받던 그 시절의 악몽이 바로 1. 500원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언론이 반복하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라는 앵무새 같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1997년 IMF 때보다 뼛속까지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환율일 500원이 뚫리는 순간 가장 먼저 박살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모든 거대한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간이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계급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다가올 경제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지만 버텼잖아. 우리도 버티면 되겠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일본이 거품 붕괴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엔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축통화입니다. 둘째, 일본은 수십 년간 전 세계에 쌓아둔 막대한 해외 순자산이라는 쿠션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주저앉아도 국가가 버틸 수 있는 방공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변방의 로컬 화폐에 불과합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해줄 해외 자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외 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푹신한 쿠션 위로 천천히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맨몸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서서히 가라앉는 배였다면 우리는 쿠션 없이 콘크리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박살나는 10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IMF 때도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외부 자본의 급격한 이탈과 단기적인 외환 보유고 고갈로 발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멀쩡하게 뛰어다니던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극약 처방을 쓰고 살을 찢는 대수술을 하면 됩니다. 흉터는 남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장롱 속 금을 모으고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 V자 반등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피 끓는 젊은 인구라는 엔진이 있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제조업의 기초 체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면역 체계와 자생력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린 만성 암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외부 충격 하나만 들어와도 온몸의 장기가 연쇄적으로 괴사하고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경제의 둑이 무너지면 그 어떤 부양책을 써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장기 빙하기로 직행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의 기초 체력은 왜 이렇게까지 썩어 들어갔을까요? 2026년 3월 현재 글로벌 리포트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는 4가지 치명적인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장을 돌리고 혁신을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생산된 재화를 사줄 내수 소비자가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짊어져야 할 노년층 부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과거 세대의 연명에만 쓰이게 됩니다. 둘째,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 미친 가계부채입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5%에 달합니다. OECD 평균 70%를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훗날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사적 부채인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가계 부채 비율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56%를 훌쩍 넘깁니다. 이게 현실 경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매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 소비 여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셋째, 피를 말리는 자본의 해외 유출입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한국을 떠났습니다. 대기업, 외국인, 강남 부자들까지 지금 원화를 쥐고 있는 건 정보가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국가 경제의 생명수인 자본이 콸콸 빠져나가는데 지혈도 안 되고 수혈도 안 되는 과다출혈 쇼크 직전의 상황입니다. 넷째, 돌이킬 수 없는 부의 극단적 편중입니다. 현재 한국은 상위 10%의 부유층이 국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블랙홀처럼 독식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체의 혈액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머리부터 발끝의 모세 혈관까지 골고루 돌아야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최상위 계층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갇혀 지독하게 고여버렸습니다. 돈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경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저성장의 콘크리트 바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뭉쳐서 만든 괴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의 환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은 왜 하필 지금 500원을 향해 폭주하고 있을까요? 뉴스를 틀면 앵무새처럼 떠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탓, 글로벌 공급망 불안 탓일까요? 과거에는 미국 금리가 높아서 달러가 비싸다고 변명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진정한 공포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3.5%대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6번째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계부채 뇌관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연쇄 폭발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수많은 가정이 파산하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지하실로 떨어집니다. 손발이 묶인 채 꼼짝달싹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외부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붕괴되어 글로벌 자본이 원화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실 핵심 시나리오를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원이 완전히 뚫리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 500원이 고착화된 6개월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40대 평범한 직장인 김 과장, 영끌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원유와 밀가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특성상 아침 출근길 주유소의 기름값과 퇴근길 마트의 식료품비가 하룻밤 새 30%, 40% 이상 폭등해 있습니다. 매수가 꽁꽁 얼어붙자 회사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이 미쳐 날뛰는 수입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립니다. 김 과장의 한 달 대출 이자는 200만 원에서 단숨에 350만 원, 40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평생의 꿈이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허구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 닥칠 현실입니다. 환율 500원 시대에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박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의 원화 현금 자산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는 미쳐 날뜁니다. 대형 마트, 장바구니, 식료품 가격부터 전기, 가스비,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폭등합니다. 체감 물가가 10%, 20% 오르면 여러분이 은행 통장에 모셔둔 1억 원은 실질적으로 8천만 원, 7천만 원어치의 구매력으로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지금 은행에 예적금을 넣으면서 연이자 3%, 4% 받는다고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시대에 원화를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는 행위는 매일매일 내 자산을 불태워 재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입니다. 환율이 500원을 뚫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본 유출을 막고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것뿐입니다. 금리가 한 번 더 점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대학살이 펼쳐집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집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평범한 가정은 한 달 이자 200만 원 내던 것을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월급을 통째로 털어 넣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가구들이 쓰러지며 영끌족들의 아파트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 부동산 붕괴의 진정한 트리거, 전세제도의 붕괴가 겹칩니다. 깡통 전세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빼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갭 투자로 집을 사모은 임대인들은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어 파산 직전에 집을 초급매로 시장에 던집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미쳐 날뛰고 있으니 비싼 이자를 주고 사줄 매수자의 씨가 마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수와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피를 토하며 던지는 급매물 하나가 간신히 소화될 때마다 가격표가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의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조용히 달러와 금을 모아 재산을 10배로 불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부의 계급장을 바꿉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느냐입니다. 원화 현금은 녹아내립니다. 빚으로 쌓은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사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금, 은, 비트코인. 왜 이 세 가지인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어떻게 사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영원한 불침모금입니다. 인류 5천년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멸망하고 종이 화폐들이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단 한 번도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은 것은 오직 금뿐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국제 금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5,3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84% 이상 폭등했습니다. 중국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글로벌 부호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실물금을 역사상 최대치로 싹쓸이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달러권의 약화와 종이화폐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예견하고 생존을 위해 가장 안전한 벙커에 들어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를 기반으로 국제 시세가 결정되는 금값은 원화 기준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는 반드시 실물금이나 관련 자산으로 채워 원화 타락을 해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의 형제이자 폭발적 상승 잠재력을 품은 은입니다. 은은 과거부터 화폐이자 귀금속으로 취급받아왔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첨단 반도체 등 산업재로서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안전자산으로 가격이 방어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산업재 수요 폭발로 엄청난 점프를 하는 양날의 무기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하락장이나 보합장에서 꾸준히 매집해 두었을 때 금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세 번째, 21세기 디지털금 비트코인입니다.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비트코인을 단순한 도박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은 21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이전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차트를 보시면 두려우실 겁니다. 2026년 3월 현재 비트코인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7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과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폭락과 극심한 변동성 리스크에 흔들려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24년 미국 월가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빨아들였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은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 펀드조차 달러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무적으로 담고 있는 디지털 금으로 확고하게 안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가 입맛대로 무한정 찍어내는 원화나 달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량이 2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더 찍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나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화폐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100% 독립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자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어떻게 매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당장 정교하게 재조립하십시오.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싶으신 안정형 투자자라면 생존 포트폴리오의 황금 비율을 이렇게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실물금 40%, 달러 기반 안전자산 40%,
비트코인 20%. 은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공격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금의 비중을 쪼개어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반드시 명심해야 할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실물금을 사실 때 동네 금은방에서 비싼 세공비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며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증권사 앱을 켜서 정부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을 통해 주식처럼 매매하시어 세금을 100% 아끼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소 해킹이나 파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콜드 월렛으로 옮겨 보관하십시오. 최악의 국가적 뱅크런이나 자본 통제 사태가 벌어져 은행 문이 닫히더라도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담긴 비트코인은 국가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만의 지하 벙커이자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영상을 마무리하며 진심을 다해 강조합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고령화, 가계부채, 자본 이탈, 양극화라는 시한폭탄이 당장 터지기 직전인 만성적 위기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 500원이라는 붕괴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과거처럼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영끌로 아파트를 사고 이자 몇 푼 받으며 은행에 현금을 묶어두는 옛날 방식의 투자로는 다가올 쓰나미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종이돈이 주는 헛된 안전함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은행의 현금과 영끌 부동산은 환율 위기 시 가장 먼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모래성입니다. 대신 정부의 화폐 타락으로부터 여러분의 구매력을 온전하게 보존해줄 진짜 자산,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당장 여러분의 자산 피난처를 만드십시오. 위기와 폭락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대피시키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내 인생과 가문의 계급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심층 분석이 경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산 규모에 맞는 생존 시나리오를 오늘 밤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아시아의 두 지도자가 외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중 한 명이 한반도에서 나옵니다. 망명이 아닙니다. 사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확히 2달 전에 경고했던 남자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7살에 인도양 쓰나미를 보았고 11살에 스웻 대지진을 경고했으며 30살에 터키 대참사의 날짜까지 맞춘 인물입니다. 2023년 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지도자의 추락, 중국과 한국의 역전, 1월에 사라지는 한 인물, 그리고 12만 젊은이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올해 안에 일어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의 예언가지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구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인지. 평범한 산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2004년 중국 스템성의 외딴 산골 마을 7살 소년 류밍천은 섭씨 39.7도의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소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아이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검은 물이 도시들을 삼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부모는 열병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어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4년 후 소년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릴 거예요. 이 근처에서요. 2008년 스웻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이 살던 마을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아이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류밍천은 베이징 명문대에서 수학과 물리학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3살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티베트 사원으로 떠나 3년간 자신의 환상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던 그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동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참 동안 한 곳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예언자를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2022년 1월, 류밍천은 한 영상에서 기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서쪽의 거인과 작은 형제가 곧 피를 흘릴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2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같은 슬라브 민족, 같은 뿌리를 가진 두 나라, 서쪽의 거인 러시아와 그 옆에 작은 형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그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땅이 2번 크게 울 것입니다. 수만 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나톨리아는 터키의 옛 이름입니다. 며칠 후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2번째 지진이 덮쳤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가 말한 2번과 수만 명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같은 해 일본에 대해서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해로 흘러드는 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행위라는 점을 그는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2024년 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곳의 산이 동시에 붉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는 이 화재를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불타야 새 것이 자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전쟁, 지진, 오염수, 산불, 4번의 경고, 4번의 적중. 그가 5번째로 본 것은 한반도입니다. 그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고 그 유성에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류밍천이 본 환상 속에서 거대한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유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아의 지도자 2명을 휘감아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성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성은 외부 세력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힘. 그것은 강대국의 개입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연합된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 앞에서 어떤 지도자도 버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절대 권력을 쥐고 나라를 호령했던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내부의 분열, 끊임없는 압박.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것이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올해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명의 지도자가 자국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해외로 피신할 것입니다. 안전한 곳, 자유로운 땅을 찾아서. 그러나 류밍천은 역설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땅이 그들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도망친 곳에서 오히려 사냥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법체계의 그물망은 넓고 도피처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숲으로 도망친 사냥감이 결국 덫에 걸리듯 그들의 피신처가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류밍천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도의 오래된 질서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채우게 됩니다.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파장은 한 나라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류밍천은 이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의 위계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한국이 된다. 류밍천의 이 예언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대륙과 5천만의 반도가 어떻게 자리를 바꾼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의 설명을 들으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였고 한반도 역시 오랜 세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이 천년의 질서가 뒤집어진다고 말합니다. 중심이 대륙에서 반도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수십억 명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산업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한국 가수가 연설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정상에 오르는 시대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흐름이 올해를 기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아시아의 정점에 있던 나라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반도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대륙에서 반도로 흘러들던 영향력의 방향이 역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력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승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류밍천은 한국이 이 새로운 위치에 서기 전에 먼저 아픈 이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한 인물이 이번 달 안에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류밍천은 이번 달 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업적이 사라지고 대화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재방송되지 않고 그 사람의 노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지웁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류밍천은 이것을 영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기억, 언급,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육체적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시대의 장례식입니다. 이 인물은 과거의 가치관, 옛 방식, 지나간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그 상징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아픈 퇴장은 다음 장을 여는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오래된 것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류밍천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12만 명. 12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류밍천은 이 숫자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12는 완성을 뜻합니다. 한 해는 12달로 이루어지고 하루는 12시즌으로 나뉘며 하늘의 별자리는 12궁으로 순환합니다. 12는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숫자가 만배로 확장된 12만은 완전한 무리를 상징합니다. 빠진 것 없이 갖추어진 하나의 시대를 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만 명은 누구일까요?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권력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명문학교를 나온 엘리트 관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난 영혼들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일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일 수도 있으며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혼자 정상에 오르는 대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꿈만 꾸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과 영적 깊이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주말마다 동네 노인들을 돌보는 청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무료 커피를 건네는 사람. 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들이 버팀목이 됩니다. 왜 지금 이들이 필요할까요? 류밍천은 다가오는 위기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통했던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여 있지 않은 새로운 시각입니다. 낡은 그릇에 새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22만의 젊은 영혼들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도 아래에서 이들이 버티고 있기에 완전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해 겨울,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금반지를 모아 녹이고 외화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절. 그 고통의 기억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류밍천은 올해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정치가 동시에 흔들리는 동시 붕괴입니다. 건물의 기둥 하나가 금이 가면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올해 한반도가 바로 그런 시험대에 오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웅이 나타나 상황을 뒤집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손을 잡을 때, 가족과 가족이 서로를 지탱할 때,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버티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힘이 결국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수학적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가 본 것은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이면 그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언된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밝게 빛납니다. 올해 그 빛을 지키는 사람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류밍천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언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 2018년 중국의 한 8살 소년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2020년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온다. 사람들이 입을 막고 집에 갇힌다. 2년 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그 소년의 이름은 류밍천. 지금 그가 한국의 다음 지도자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가 본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가 본 미래는 희망인가, 재앙인가,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예언이 맞는다면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한다. 류밍천은 그를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류밍천은 2010년 중국 스겜성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농촌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특별할 것 없는 배경이다. 그런데 5살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류밍천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달래려 했지만 소년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할머니가 쓰러져요. 할머니 배가 아파요. 그때 할머니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됐다. 6살 때 류밍천은 가족에게 말했다. 이웃집 아저씨 차가 부서져요. 빨간 차가 와서 부딪혀요. 3일 후 그 이웃의 차가 교차로에서 빨간 트럭과 충돌했다.
아저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7살 때는 더 큰 스케일의 예언을 했다. 큰 땅이 흔들려요. 집들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울어요. 그해 멕시코에서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369명이 사망했다. 이 시점에서 리우밍천의 부모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에게 데려갔다. 정신과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정상이었다.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8살이 되던 2018년 리우밍천은 가장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다. 2020년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온다. 중국에서 시작된다. 동물에서 왔다. 사람들이 숨을 쉬기 어려워한다. 전 세계가 문을 닫는다. 이 영상은 당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조용히 퍼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다. 어린아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다시 발굴됐다.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리우밍천은 하룻밤 사이에 중국의 신동 예언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조작 아니냐? 사후에 편집한 거 아니냐? 부모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의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리우밍천의 가족은 이 능력을 숨기려 했지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돈을 받고 예언을 판매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왜 2025년 말 리우밍천은 갑자기 입을 열었는가? 그가 본 것이 너무 끔찍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것 같았다. 2025년 12월 리우밍천은 중국의 한 독립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중국 본토에서는 검열됐지만 해외 플랫폼을 통해 퍼졌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2026년에 대한 예언을 공개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예언은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켰다. 이제부터 그 예언의 내용을 공개한다. 리우밍천은 2026년을 전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해라고 불렀다. 무슨 뜻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폭탄을 떠올린다. 군인들이 싸우고 탱크가 굴러가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 하지만 2026년의 전쟁은 다르다.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다. 첫 번째 층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대만, 총성이 울리는 곳이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두 번째 층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여론 조작,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전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세 번째 층은 구조적 전쟁이다. 경제, 기술, 인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다. 어느 나라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 어느 나라의 인구가 무너지느냐, 어느 나라의 부채가 폭발하느냐. 이 전쟁에서 지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국가가 무릎을 꿇는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2026년 세 개의 층이 동시에 격화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다. 내 조국이 무너진다. 리우밍천의 비전에서 중국은 거대한 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용의 상태는 처참했다. 나는 용을 봤다. 한때 불을 뿜던 용이다. 하지만 지금 그 용은 숨을 헐떡인다. 꼬리에는 새끼가 없다. 등에는 흰 털이 돋아 있다. 눈은 피로에 젖어 있다. 이 비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꼬리에 새끼가 없다. 이것은 중국의 인구 붕괴를 상징한다. 2023년 중국의 출생률은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를 낳기를 거부한다.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취업이 너무 어렵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등에 흰털이 돋았다. 이것은 고령화를 상징한다. 중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을 넘어선다. 누가 이들을 부양할 것인가? 점점 줄어드는 젊은 세대의 어깨에 점점 늘어나는 노인 세대의 무게가 실린다. 이 무게는 곧 한계에 도달한다. 숨을 헐떡인다. 이것은 경제 위기를 상징한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지방 정부의 부채 폭발, 청년 실업률 급등. 중국의 경제 기적은 이미 끝났다. 남은 것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뿐이다. 리우밍천은 단언했다. 2030년대와 2040년대의 중국은 성장의 시대가 아니다. 생존의 시대다. 용은 더 이상 불을 뿜지 못한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
푸른빛 기둥이 솟아올랐다. 한반도였다. 2026년 3월 리우밍천은 한반도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다. 한반도가 선택을 강요받는다. 세계의 얼굴 중 하나를 보여야 한다. 세계의 얼굴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얼굴은 두려움이다. 내부 갈등, 경제적 불안, 정치적 혼란.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말이 된다. 이용당하고 희생되고 결국 잊혀진다. 두 번째 얼굴은 중재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갈등의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위험하다. 다리는 양쪽에서 밟힌다. 세 번째 얼굴은 수호자다.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평화 그 자체를 지키는 역할.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아시아의 중심축이 된다. 나아가 세계 질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나는 세 번째 얼굴을 봤다. 한반도가 수호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그 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군가에 대해 말했다. 리우밍천의 비전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언했다. 그 인물을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일 수도 있고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다. 나는 한 사람을 봤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봤다. 그 인물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었다. 군인도 아니었다. 외교관의 양복을 입지도 않았다. 리우밍천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다. 교육자의 눈을 가졌다. 예술가의 가슴을 가졌다. 운동가의 손을 가졌다. 외교관의 입을 가졌다. 이 네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있었다. 이 묘사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는 이것이 차기 한국 대통령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리우밍천이 묘사한 수호자의 행동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운다. 두 번째 층의 전쟁, 사이버 공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그곳에서 증오 대신 치유를 퍼뜨린다. 분열 대신 연결을 만든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평화 챌린지라고 불렀다. 마치 바이럴 챌린지처럼 퍼지는 평화 운동. 좋아요와 댓글과 공유가 무기가 아니라 약이 되는 세상. 그리고 가장 강렬한 비전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선 위를 걷는 것을 봤다.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선, 매우 좁은 다리. 양쪽에서 바람이 분다. 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걷는다. 한 발 한 발. 그리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따라 나온다. 이 비전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은유인가? 리우밍천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했다. 이것은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선을 넘어야 한다. 그 선을 먼저 넘는 사람이 수호자다. 하지만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리우밍천은 경고도 남겼다. 아주 엄중한 경고. 빛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빛은 꺼질 수 있다. 한반도의 손으로 직접 꺼질 수 있다. 무슨 뜻인가?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어기면 푸른 빛은 사라진다. 첫 번째 조건, 증오에 굴복하지 말 것.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말 것. 이웃을 심판하지 말 것. 분열은 어둠의 문을 연다. 두 번째 조건, 오만하지 말 것. 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중재자의 위치를 권력으로 바꾸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세 번째 조건, 두려움에 지지 말 것. 강대국의 압력에 무릎 꿇으면 수호자의 자격을 잃는다. 작은 나라라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용기가 중요하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 당신이 오늘 인터넷에 쓰는 댓글 하나가 빛을 밝히거나 끄는 데 기여한다. 리우밍천이 사기꾼인가, 진짜인가? 세 가지를 보자. 첫째, 그의 과거 예언들이 실제로 적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8년의 코로나 예언은 영상 기록으로 남아있다.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일치점이 너무 많다. 둘째, 그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그가 묘사하는 세계의 구조는 현실과 일치한다. 세계층의 전쟁, 중국의 구조적 위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이것들은 예언이 아니라도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다. 셋째,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언 자체가 아니다. 선택의 중요성이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것은 예언가의 말이라기보다 철학자의 말에 가깝다. 결국 리우밍천이 진짜 미래를 보는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증오를 퍼뜨리고 있는가? 치유를 퍼뜨리고 있는가? 리우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2026년의 한반도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2026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미 시작됐다. 당신은 수호자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수호자인가? 2026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2026년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서